공부를 하면서 양자역학이냐 계속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나이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적어도 100년, 200년 전에는 나이롱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목화는 알았어도.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들의 삶의 패턴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얘기죠. 옛날에 컴퓨터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없었어요. 컴퓨터의 세상, 소위 사이버 세상을 우리는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이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소위 가상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새로운 세계가 계속 열리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동안은 몰랐죠. 그 세계를. 그런 세계가 새로 발견되고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분자 이상의 세상만 살았습니다. 몸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세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딱딱한 덩어리였고 그 덩어리를 뭉친 힘이 바로 분자들이 모여서 그 원소들이 모여서 분자로 구성된 것이다. 분자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미경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분자의 세계보다도 더 작은 세계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 세계가 바로 원자의 세계입니다. 원자의 세계. 물론 앞으로 더 과학이 발달해서 원자보다도 더 쪼갤 수 있는 세계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과학으로서는 원자가 그 마지막이라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원자의 세계에서 사물을 보고 생각했던 세계관, 사고방식, 그것을 우리는 과거 객관적이다, 합리주의다, 이성이다 이런 것을 앞세워서 그 기준에 맞춰서 했어요. 왜냐면은 그 분자의 세계가 대단히 객관적이고 고정적이고 확정적인 원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원자의 세계로 넘어가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고정적이고 확정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하는 모든 사고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의 세계, 원자 이하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사고 체계 또 원리가 바뀌었는가? 그 바뀐 것을 알아야 우리가 인생을, 세계를 제대로 아는 것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이 강의는 어느 시합 강의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근 몇 년 공부하고 또 실제 과학 또는 사회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확인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원자의 원리와 그리고 시학의 원리,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한다. 그리고 이것은 저는 여기서 강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인터넷에 지금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현대사 또는 문학사, 시사에 새로운 이제 그 시학 원리, 시학 이론이 이제 양자역학적 이론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이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아시고 그렇다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몇 시간 얘기했는데 다시 좀 정리를 합니다. 그래, 원자 이하. 그래서 원자에는
전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고 양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세계를 보통 양성자 이런 양자의 세계 이렇게 또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원자 이하의 작은 세계들 양자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양자의 세계는 어떤 근본적인 원리가 있느냐? 저는 크게 세 가지 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만져보고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는 다 딱딱한 고체처럼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이걸 분석해서 들여다보면은 딱딱한 고체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이것은 일종의 파동이다. 파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고체가 아닙니다. 파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관찰하는 순간 입자로 이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래의 모든 것들은 파동 상태, 흔들림의 상태였다. 사실은 흔들림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흔들림이 예를 들어서 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흔들림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인간이 확인하는 순간 입자, 딱딱한 덩어리로 확인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첫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파동과 입자설, 파동에서 입자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또는 그 흩어진 세계에서 단단한 세계로, 이렇게 흩어졌다 단단했다, 흩어졌다 단단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우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져보면 딱딱하고 안 만져보면 흩어져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흩어짐과 딱딱함, 그러니까 파동과 입자, 이 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럼 이 첫 번째 원리에서 한번 시작을 대조해 볼까요? 자, 파동인데 입자가 된다. 보이지 않고 흔들흔들 이렇게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는 세계, 딱딱한 세계, 만지는 세계, 가시의 세계가 된다. 여러분들, 은유가 무엇입니까? 은유의 첫 번째 원리가 이런 겁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하나님은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예를 들어서 그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나의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이라는 상태, 마음이라는 상태가 보입니까?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내 마음은 안 보이는 상태예요. 불가시의 세계입니다. 근데 내 마음은 호수요. 호수로 호수라면 보이는 세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는 세계가 됩니다. 불가시의 세계가 가시의 세계로 변합니다. 이게 바로 은유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시를 쓰면서 은유적으로 써라, 비유로 써라 할 때 은유가 뭐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 불가시의 세계를 가시의 세계로 바꾸는 것이 바로 은유입니다. 그런데 양자의 세계를 보니까 바로 보이지 않던 파동이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면은 보이는 세계로 변합니다. 그러면 양자의 파동과 입자설은 어찌 보면은 불가시의 세계가 가시의 세계로 변하는 은유의 원리와 너무나 원리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가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는 시를 시는 과학이 아니야. 비과학이야. 시는 언제나 합리적이 아니야. 상식적이야. 우리는 상상으로 쓰지 않냐. 그 상상이 뭐냐? 없는 걸 꾸미는 거야. 그런 점에서는 합리적도 과학적도 아니야. 비과학적, 비현실적이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했죠. 그런데 양자역학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과학적이고 양자역학 원리에 맞아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전역학으로는 안 맞는데 양자역학으로는 맞아요. 이거 정말 신비롭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럼 두 번째 원리는 뭐냐? 그래서 두 번째 원리가 바로 양자 얽힘이라는 것입니다. 양자 얽힘. 그래서 오늘 여기 강의 원임의 시작 4로 나오는 것은 이 양자 얽힘과 졸시법밭에서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거예요. 자, 양자 얽힘. 양자 얽힘이란 뭔 얘기냐? 그것은 소위 그 전자들, 그러니까 양자는 전자 또는 양성자, 중성자 이런 아주 그 작은 알갱이들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요, 어떤 그 동일한 전자를 나눠서 멀리 나눠놔도 어느 한쪽을 확인하면 다른 한쪽을 알게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고전과학, 지금까지 과학적 사고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은 따로따로 존재한다. 다 개성이 있고 개체가 있고 독립적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간 수의 인간도 다 달라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다 달라요. 그럼 이 다른 사물들 이걸 개체라고 하고 또 개성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 다른 것이 바로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양자의 세계에서는 이걸 나눠놔도 이게 서로 통한다. 이런 것이 발견됐습니다. 같은 것을 쪼개놔도 서로 통한다. 그러니까 그걸 널리 말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은 따로따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강하든 약하든 서로 얽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은 그 원자의 세계에서는 또는 그 양자의 세계에서는 관계를 서로 맺고 있다. 이것은 바로 양자 얽힘이라고 합니다.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사물들은 다 따로따로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따로따로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양자의 세계에서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보니까 서로 뭔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예를 들은 것이 이런 거였습니다. 쌍둥이가 있다. 그런데 쌍둥이 A를 형을 서울에다 놓고 부산에 쌍둥이 동생을 놨어요. 둘 다 짜장면과 짬뽕을 좋아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형 보고 점심때 뭐 먹을래? 하니까 나는 짬뽕을 먹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동시에 그럼 부산에 있는 동생은 뭘 선택했을까요? 짬뽕을 먹을 수도 있고 짜장면을
라면을 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부산에 있는 동생은 서울에 있는 형이 짬뽕을 먹으니까 부산에 있는 동생은 똑같은 시간에 짜장면을 먹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서로 아무 정보를 들은 일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데 이 쌍둥이를 우주 끝에 갖다 놔도 똑같은 원리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이건 또 뭐냐? 자, 여기까지 이르면서 우주 만물은 원자의 세계에서는 또는 그런 그 양자의 세계에서는 뭔가 서로 통한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아다시피 통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입자지만 보지 않을 때는 파동이라고 그러죠. 파동이라는 흔들림이에요. 흔들림은 전 우주에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말하는 소리가 이게 음성이 파동이에요. 이 파동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파동이 전파를 타고 전 우주를 이렇게 물론 희석되기는 하겠지만 흔들려서 전 우주에 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호흡, 여러분들 삶 자체도 다 그런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양자 얽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심지어는 아인슈타인 유명한 과학자까지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은 따로따로다. 그래서 따로따로 그것을 국소성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사물은 개체, 모든 존재는 따로따로 자기의 독립된 원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봤는데 사실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부분이지만 서로 연결된 부분도 있다. 이게 바로 양자 얽힘이라는 두 번째 원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이런 것을 굳이 역학적으로 말할 때 비국소성의 원리, 이렇게 말하죠. 국소성의 원리와 비국소성의 원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시하고 무슨 상관이냐? 바로 그렇겠죠. 아니, 그래 서로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겠는데 지들끼리 관련이 있다 하지만 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다시 시학의 원리를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내 마음은 호수요 또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게 은유로 아주 시학적 표현입니다. 시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니 마음은 호수요라고 한다면 이게 뭔 소리입니까? 마음하고 호수하고 무언가 같은 점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어떤 관계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죠?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에서 동일시라고 합니다. 동일시. 그러니까 A하고 B가 다르지만은 동일하다는 생각을 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했을 때 이걸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마음과 호수와 어떤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말입니다. 동일하다는 관계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하고 목자고 뭔가 동일한 게 있다. 동일시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다르지만 마음으로 보니까 같다는 거요. 객관적으로는 다르지만 주관적으로는 같다는 거요. 그게 동일시입니다. 은유의 신비가 바로 동일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불가시의 가시라는 원리도 있지만은 두 번째는 동일시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동일시를 다른 말로 등가성이라고도 말합니다. 실제 논리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 같다 하면 이거 호수하고 마음하고 비슷한 것이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마음은 호수요 하면 동일하다는 논리적 어법입니다. 동일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동일하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건 바로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서로 관련이 있다. 양자역학에서 양자 얽힘이란 뭐냐?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서로 관계가 있다. 서로 연락하면서 그래서 양자의 세계에서는 전혀 독립적인 것이 없고 서로 얽혀 있다. 그러면은 시학에서 동일시나 등가성의 은유 원리와 양자역학에서 양자 얽힘의 원리는 역시 또 일치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래서 제 시 꽃밭에서라는 작품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꽃밭에서는 앞서 시집 원고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겁니다. 자, 저는 이제 꽃밭이라는 시를 쓰면서 꽃밭에서라는 제목의 시를 쓰면서 개나리 진달래 흐드러진 꽃밭이다 이렇게 처음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줄을 가나안의 혼인잔치다 맹진사댁 청사초롬이다 이렇게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보세요. 꽃밭에서라고 하는 작품을 꽃밭 하면은 꽃밭에는 여러 개나리 진달래 있겠죠. 그 객관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꽃밭에서라는 것을 꽃밭을 보고서 그거 아주 화려하고 아주 신비로운 꽃밭의 세계를 보고 가나안의 혼인잔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니 가나안의 혼인잔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객관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두 사건의 관계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가나안의 혼인잔치라고 감히 말하는 것입니다. 은유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상상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맞지 않는데 자기 주관적으로 상상적으로는 동일하다, 맞다는 전제해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그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의 혼인잔치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맹진사댁 정사초롱이다라고 또 했습니다. 뭘? 꽃밭을. 꽃밭이 어떻게 맹진사댁 정사초롱입니까? 근데 여러 가지 화려하고 또 축제의 무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뭔가 관계성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맹진사댁 청사초롱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꽃밭에서
그러나 시인은 기적처럼 만개한 꽃밭과 가난 혼인잔치의 기적과 어떤 동격의 의미 있다는 등가의 생각, 즉 상상을 하면서 감히 꽃밭을 가나안의 혼인잔치로 규정할 것이다. 그 다음에 꽃꽃을 은유적 어법인 맹신사댁 청사초롱이다 또는 파닥이는 가슴이다. 꽃밭을 파닥이는 가슴이다. 꽃들이 하나하나 펴있는 모습을 파닥이는 가슴이다.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잔인한 환성이다. 네,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아리디아린 눈물이다 라고 또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비과학적입니다. 비과학적인 것을 이렇게 같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동일한, 동일성,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렇죠. 관계가 있다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모두 꽃밭과 연관성이 있고 그래서 동일하다는 시인의 상상력으로 규정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세상 사람들은 비현실적이다, 비이성적이다, 주관적이다, 망상이다라는 등의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 좀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해야 은유라면 말을 꾸미는 기술, 수사학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지금도 은유이 상상이니 하면 초중고 국어 시간이면 수사법으로 가르칩니다. 은유나 상상을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한 것은 프로이드의 심리학, 아까 했죠. 프로이드가 동일시란 말을 썼습니다. 인간은 어떤 A와 B가 다르지만 그것을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동일시의 그런 그 방어 기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은유나 상상을 인간의 욕망에 대한 동일시로 설명하여 대리 충격으로 설명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야콥슨이라는 러시아의 시학자가 그는 등가서 같은 가고 제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양자 얽힘과 이 동일시의 관계를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에서 양자 얽힘의 원리는 모든 양자는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물질이나 정신이나 감정이나 모든 것은 에너지가 되고 파동이 되어 모두가 연결되어 얽혀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양자 얽힘은 과학적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꽃밭의 개나리 진달래와 가나안의 혼인잔치와 청사초롱과 파닥이는 가슴과 눈물과는 외형적으로 고전역학적으로는 무관한 듯이 보이지만 사물은 모두가 에너지 파동으로 전 우주를 진동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 과학의 관점으로 보면 우주 만물은 서로 얽혀있고 연결되어 있기에 꽃밭을 맹신사댁 청사초롱과 연결지어 동일시한 은유적 상상이 오히려 양자 과학적임을 알게 된다. 따라서 시학의 은유적 상상은 이제 비과학이 아니라 양자 얽힘의 과학, 양자역학적 과학이란 관점에서 논의가 가능해진다. 시학을 과거 고전역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양자역학적으로는 해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설명이 된다는 얘기죠. 자, 양자 얽힘과 꽃밭에서의 관계를 지금 말했습니다.